이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부유한 나라가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철학적인 논의도 할 수 있겠지만 돈이 곧 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미국처럼 GDP가 큰 나라들이 GDP가 더 작은 나라들만큼 실제로 국민들에게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부유한 나라들이 그 돈을 올바른 분야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몇 가지 아이디어는 다시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GDP 관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어디인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가지 주요 기준을 고려하겠습니다. 첫째, 전체 GDP 가치. 둘째, 1인당 GDP입니다. 셋째, 부의 분배입니다. 즉, 부유한 나라가 그 부를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누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DP 성장 또는 감소를 통해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인 전체 GDP 가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면 GDP는 국내 총생산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상품과 제공된 서비스의 총가치를 의미합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가장 부유한 10개 국가는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인도, 독일,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하지만 개별 국가들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를 하나로 본다면 유럽연합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며 미국과도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상위 두세 나라는 나머지 국가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도에서 우리는 세계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진할수록 GDP가 높다는 뜻입니다. 파란색이 연할수록 GDP가 낮다는 뜻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GDP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5나라는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마셜 제도, 키리바시, 그리고 투발루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섬나라로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나라의 크기와 GDP 규모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덴마크,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처럼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GDP가 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란스럽거나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 색상의 강도만 보고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북아메리카에는 부유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가지고 있고 캐나다와 멕시코도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하지만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남아메리카는 매우 다양합니다. 브라질은 높은 GDP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가 두 번째 그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루, 에콰도르, 우루과이가 세 번째 그룹입니다. 볼리비아, 파라과이, 베네수엘라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수리남과 가이아나는 가장 나쁜 결과를 보입니다. 프랑스령 기아나는 프랑스의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이 순위에서 이 위를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는 독일이고 그 다음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2군이지만 매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딕 국가들은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높은 GDP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제가 앞서 언급한 것 중 하나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가장 높은 GDP가 반드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스칸디나비아와 핀란드는 높은 GDP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질과 국민들의 행복은 항상 그런 순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창출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가고 그 주체들이 그것을 어떻게 조직하고 분배하는지가 삶의 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스처럼 합리적인 결과를 보이지만 보스니아, 알바니아, 몰도바처럼 그다지 좋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국내 총생산이 가장 높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이고 그 다음이 터키,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오만 순입니다.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도 괜찮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다지 좋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다소 비현실적인 수치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는 불행하게도 대부분이 연하거나 아주 연한 파란색에 속해 있습니다. 마그레브 지역을 제외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앙골라, 에티오피아, 콩고 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케냐, 그리고 여기 이 나라처럼 GDP가 더 높은 몇몇 나라만이 있습니다. 아시아는 제가 보기에는 높은 GDP를 가진 국가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가장 부유한 대륙처럼 보입니다. 중국이 여기서 가장 높고 전 세계적으로 2, 3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본, 인도, 대한민국,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과 같은 그 다음 급의 강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몽골이나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처럼 결과가 그리 좋지 않은 몇몇 나라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도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호주는 좋은 GDP를 가지고 있고 뉴질랜드도 그 뒤를 따르지만 역시 매우 좋은 편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 낮고 다른 섬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체 GDP 가치를 봤습니다. 이제 1인당 GDP를 살펴봅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1인당 GDP는 한 나라의 인구수를 고려한 경제 생산량의 척도입니다. 이는 GDP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나라들이 높은 1인당 GDP를 가지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 나라들은 즉시 목록의 3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나코와 리히텐슈타인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그 뒤를 룩셈부르크, 스위스, 마카오, 노르웨이, 아일랜드, 카타르, 아이슬란드, 미국, 싱가포르, 덴마크, 호주가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평가는 부를 잘못 표현한다는 점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GDP가 없으면 이 순위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전 지도와의 차이점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전 세계에서 2위, 3위를 차지하지만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인당 기준으로는 66위로 내려갑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평균을 내면 전 세계에서 약 25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지도에서 초록색이 진할수록 더 좋고 빨간색이 진할수록 더 나쁩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이전 지도에서 보였던 것만큼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아시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은 예외이며 마카오나 싱가포르 같은 다른 작은 지역들도 예외입니다.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도 많이 힘들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는 이전보다 더 나쁜데 겨우 3-4나라만이 노란색에 도달하고 초록색에 속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은 다소 더 나은 편이지만 이전의 최상위권이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는 독일과 영국 대신 룩셈부르크, 스위스, 모나코,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전체 GDP 기준으로는 순위가 낮았지만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1인당 GDP는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1인당 GDP는 전체 GDP를 그 나라에 사는 인구수로 단순히 나눈 기값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인구가 100명인 나라가 있고 평균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100마리의 닭을 먹는다고 가정해봅시다. 하루에 그렇다면 각 사람이 닭 한 마리씩 먹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꼭 사실은 아닙니다. 50명이 닭 2마리씩 먹고 나머지 50명은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다른 종류의 지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니 계수 또는 지니 지수입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지니 지수는 한 국가의 주민들의 소득이나 부의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 구안되었으며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그 배경의 수학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그것을 이해할 만큼 수학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지수가 각 나라의 소득분포 불평등을 0에서 100까지 또는 소수점을 사용하고 싶다면 0에서 1까지로 순위를 매겨서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값이 0이라면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값이 1이거나 100%라면 측정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이는 완전한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즉, 한 사람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수가 50 이상이면 높다고 간주됩니다. 이 데이터는 다소 오래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측정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더 나쁜 것은 측정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2017년 데이터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는 2014년 데이터를 또 다른 나라는 2011년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정보이니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값이 높을수록 더 나쁩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초록색은 좋고 빨간색은 나쁩니다. 주목할 점은 최고의 결과가 25라는 것이고 완전한 평등이라면 미주 전체가 매우 나쁜 결과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결과는 볼리비아와 콜롬비아에서 나옵니다. 미국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50이라는 기준선을 넘지는 않았고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유일하게 녹색 구간에 있는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유럽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대부분이 평균적인 녹색 구간에 있으며 일부 국가는 매우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가 그렇고 제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지만 세르비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도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연한 녹색, 즉 소득 평등이 덜한 쪽에는 영국, 발트 3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예를 들어 중동과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북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결과를 보이지만 모로코와 튀니지에서는 예외가 있고 일부 데이터가 누락된 곳도 있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결과가 더 나빠지며 나미비아,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나쁜 결과와 가장 큰 소득 불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결과가 매우 양호하지만 예를 들어 평균적인 평등 수준은 유럽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일본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오세아니아에서도 파푸아뉴기니를 제외하면 상황이 괜찮습니다. 이제 순위로 보면 소득 평등이 가장 높은 10개국이 있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입니다. 벨기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몰도바, 슬로바키아, 벨라루스, 체코, 그리고 슬로베니아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이 나라들에서 평균적으로 사람이 더 부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가장 부자인 사람과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진 돈의 차이가 더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가난하다면 완벽한 평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아무리 공평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10개 국가는 벨리즈, 브라질,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상투메 프린시페, 잠비아, 수리남, 나미비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 일부 국가들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는 불평등이 증가했습니다. 멕시코는 불평등을 조금 줄일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타깝게도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에 대해 말하자면 마지막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GDP의 변화입니다. 총 GDP라는 첫 번째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난 몇 년 동안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도 2017년의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난 몇 년 동안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대부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매우 가난한 나라나 깊은 불황에서 벗어난 나라는 성장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 경제가 좋은 안정적인 나라는 성장률이 더 안정적이고 낮다는 점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성장률이 반드시 부유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성장은 확실히 아시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동 지역은 평소처럼 많은 고통을 겪었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특정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아마도 그런 도전을 극복해낸 다른 나라들은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네 가지 기준을 고려할 때 어떤 나라가 가장 부유한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기준마다 장점이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총 GDP는 우리가 생산한 가치만 보여줄 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1인당 GDP는 인구 규모에 따라 편향될 수 있고 지니 지수는 평등 정도는 보여주지만 평균 금액은 보여주지 않으며 성장률은 더 가난한 나라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부의 주요 요소로 간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장 부유한 나라는 GDP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GDP가 높을수록 좋고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더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배가 공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니 계수가 평등을 보여주고 각자에게 분배되는 가치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해야 하며 국가도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이를 잘 투자하거나 사용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의료, 교육, 양질의 일자리, 재산을 소유할 기회, 자유, 부모의 권리, 개인의 권리 등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높은 GDP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GDP 수치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무엇일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제 의견이나 이 순위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보고 싶은 영상에 대한 제안도 남겨주세요. 원하신다면 구독해주시고 다음에도 더 많은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